오늘도 기자회견에서 관세로 인한 그런 물가 상승 같은 거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올라간 그러한 문구를 5월 달에는 썼었어요. 현재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4월만큼 높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불확실성 그때보다는 좀 가셨고 그렇지만 아직도 높긴 높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우려, 자신감이 계속 결여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들도 있어요. 지금 네.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투자자들이 들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연말, 내년 초까지 금리가 안 빠진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갖다가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거의 확정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지금 연준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연준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그 FOMC 이번에 동결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이미 그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시장 변동도 거의 없었어요. 채권도 수익률이 거의 안 변했고요. 미국 국채 기준. 그리고 3대 주가 지수도 크게 많이 안 변했잖아요. 네. 그리고 다우하고 S&P는 조금 떨어졌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거의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갖고 올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69, 12월은 점도표가 들어있는 S&P 리포트가 발표가 됩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고 위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3월 달에 비해서 이것이 굉장히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동결 결정이 나온 직후에는 사실 시장에 변동이 없었다가 이후에 이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서 그리고 파월의 발언도 나오면서 약간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였잖아요. 예. 네. 자, 일단 오늘 전무님 자료는 또 저희 이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비밀번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알려드려야 해요. 네, 그럼요. 54개입니다. 5555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 자료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네. 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그 remains low라고 하나가 지금 파란색 제가 줄을 그어놨잖아요. 이게 하나 바뀌었어요.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 문구가 바뀌었는데 뭐냐면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이렇게만 그냥 놔뒀었는데 이것을 이제 바뀌어서 그냥 낮아져 있다 이런 식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만 이제 바꿨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의미는 뭐냐?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관세로 인한 그런 물가 상승 같은 거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녹여내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수정 문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올라간 그러한 문구를 5월 달에는 썼었어요. 근데 이건 기자회견에서도 파월 의장이 직접 설명을 했었거든요.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했는데 현재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4월만큼 높진 않다는 거예요. 4월 달에 피크를 치고 그 불확실성이 왜냐하면 그때 상호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아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불확실성 그때보다는 좀 가셨고 그렇지만 아직도 높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잔액은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9조 달러 가까이 2022년도 말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6.68조 대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치 대비 한 2조 달러 이상 이렇게 내려온 상태고요. 이것이 저희는 이제 7조 달러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벤치마크 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QE를 하면서 7조 달러까지 급작스럽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에서. 네. 근데 그거보다 지금 낮은 수준이고요. 약 6조 달러까지는 아마 가기 전에 QT를 중단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유동성이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줄어든 상황. 게다가 이제 달러 약세 때문에 미국의 유동성이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는 탈달러 현상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유동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탈달러 현상. 그다음에 대차 대조표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보여주신 장표에서 QT를 지속하지만 감축 속도는 느려진 상황이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속도를 조금 더 늦출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말씀하신 6조 달러까지 줄어들 때까지는 그냥 이 속도대로 그대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속도는 그냥 그대로 가고요. 앞으로 QT를 종료하는 거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 두 번에 걸쳐서 속도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 조절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지금 QT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QT를 언제 종료할 것인가 이것이 화두가 될 것이고요. 아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QT를 종료할 것인데 그게 언제인가 하반기 언제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FOMC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없습니다.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9월 달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텀이 길거든요. 그래서 네. FOMC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조라든가 아니면 QT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힌트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FOMC 결과의 주요 결정사항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거는 요약을 한 건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죠. 4.25%에서 4.5%. 4연속 동결이잖아요. 예, 이번에.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를 안 했고 작년 12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었고 그대로 지금 기준금리를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올해 연말까지 연준위원들이 기준금리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예, 얼마로 볼 것이냐, 그것을 알면 몇 번을 인하할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변했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있는지. 결론적으로는 연말 금리 전망이 불변입니다. 그래서 두 번 인하를 갖다가 3월달 점도표에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고 다만 위원들의 점 찍는 그 위치가 조금씩 변했어요. 네. 그것은 이따가 보겠습니다. 예, 예. 세 번째로 올해 성장률, 미국의 성장률, GDP 성장률 전망치는 1.4% 성장으로 많이 소폭이 아니라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기존에는 한 1.7%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연초에는 2%대였던 것 같아요. 2.1%. 그렇죠. 예. 그래서 2.1에서 1.7, 1.4%로 S&P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적어도 0.3에서 0.4% 포인트의 이런 GDP 성장률 감소치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경제에 대한 우려, 자신감이 계속 결여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경제가 그만큼 굳건하게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조하지 않은데 오늘도 사실은 파월 의장은 견조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실업률도 낮은 편이고 그래서 경제가 아직 견조하다, 스트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스트롱하지는 않아요 현재. 왜냐하면은 연준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겠지만 오늘 보시면 점도표가요 굉장히 막 그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그 전망치에 있어서 아마 디베이트가 굉장히 디스커션이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관세의 영향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미리 생각하고 인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은 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두고 보자. 사실 웨이트 앤 씨 전략이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 결정 사항을 보시면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3% 이상으로 올해 말. 3%면은 물가 목표치 2%보다 1% 이상 높은 수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도 크게 낮아졌고 물가 상승률도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고 이 두 가지가 다 상충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FOMC 리뷰 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다 미리 벌써 얘기를 했거든요. 파월 의장이. 이 두 가지 연준의 목표가 충돌될 때는 두 개 다 필요할 때는 어떤 것을 먼저 잡을 것이냐. 더 먼 목표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그 뭐 성장률이 확실히 더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경제 그 정책을 QE 쪽으로 좀 돌린다든가 이런 상황을 또 이제 그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물가 상승이 뭐 성장률보다 더 악화가 많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네, 네.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금리 인하를 제어할 수 있는, 동결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라갔을 때 금리를 올린 적이 있나요? 금리를 그는 이제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제는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는 오르고 이것을 보려면은 상당히 오래 전으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70년대 정말 물가가 뭐 폭등을 하고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뉴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현재 뭐 두 목표치가 이제 서로 상충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금리 인상을 여기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전문인 저는 그 여기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트럼프라든지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이제 공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계속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근거로 삼은 게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관세 봐라 그렇게 영향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뭐 심지어 2% 내려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건 그냥 정치적 수사인 건가요? 글쎄요. 왜냐면은 뭐 그런 것들보다도 부채 때문에 더 신경을 쓸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뭐 항상 하긴 하지만 미국의 부채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보면은 일본은행이 초장기채 발행 규모를 이제 전격적으로 줄였어요. 이것을 조정을 했는데 그 배경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수요가 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일본의 정부 부채 뭐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뭐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답변을 또 하나 드리면요.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이것이 이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그 실업률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이제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률은 4.4%, 4.5%대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회사를 나오면은 다른 회사의 직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자체보다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는 게 더 뭐 연관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최근 보시면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나중에 실업률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실업률이 이것보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자면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금 이미 낮춰지고 있는 중이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업률은 이미
올라갈 것 같은 선행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가를 걱정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3%로 상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걱정되는 것은 중동의 지금 최근 사태로 인해서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유가가 낮은 레벨에서도 물가가 관세 이슈로 걱정이 됐는데 여기서 유가까지 올라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소비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본다면 75달러 선에서 지금 뭐 원유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오른 수치죠. 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왜냐하면은 또 이제 그 선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3개월, 6개월 도입되는 원유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네. 이제 그 이후에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 물가 상승 요인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한테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주식 가격 오를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네. 연말까지.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집을 살아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죠? 네. 왜냐면 집은 절대 팔면 안 돼요, 지금. 아, 왜 그렇죠? 갑자기? 네. 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사라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네. 물가 상승 요인이 전부 다 물가 상승 요인밖에 안 보여요. 추경도 그렇죠. 게다가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우리나라 WGBI 하죠. 이거 들어오죠. 게다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뭐 테더도 있고 우리나라 그 신정부가 추진할 수도 있는 이 그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각 나라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증가시켜요. CBDC는 기존의 화폐를 종이로 된 화폐를 이것을 갖다가 대체하거나 그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민간에서 새로 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런 거 다 새로 도입한 화폐예요. 그만큼 지금 돈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미국도 집값이 그래서 많이 오른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투기를 조장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경제학에 있어서는 돈을 벌 수가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서적에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서적에 써 있기 때문에 뭐 투기와 투자의 어떻게 보면 구분은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도덕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은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덕적인 그 잣대를 뭐 계속 들이대야 하느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예. 방면에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그 전문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까지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의견이 분분한 게 느껴지는 것이 26년에 대한 금리 인하 폭이 지금 축소가 됐다는 거죠. 그 전망 자체가 이제는 뭐 25년 지나고 나면 금리 안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 리포트 한번 같은데요. 볼까요? S&P 리포트 네, 점도표를요. 네. 그쪽으로 올려봐 한번 넘어가 주시면 보시죠. 네. 예. 나왔습니다. 네,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이 3월 달이고요. 오른쪽이 6월 달인데 지금 김열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제가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보시면은 더 높아졌잖아요. 네. 이만큼 지금 보시면 3월 인하 폭은 약 그 2025년 대비 100bp 1%포인트 정도 인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한 75bp 정도로. 네. 26년에는 그렇게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아직 전망은 크게 바뀐 거는 없어 보이네요. 네, 다만 2025년 보시면은 네. 이제 제가 박스를 오른쪽에 빨간색 2개를 쳐놨잖아요. 네. 이게 보시면 왜 그러냐면 맨 위에 박스에 점도표위원회 숫자가 지금 7개예요. 아, 네, 7명이거든요. 늘어났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자.
네. 이런 위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7명. 그리고 한 번 정도밖에 하고 싶다는 그런 위원이 2명. 그래서 하지 않거나 인하를 하지 않거나 한 번만 하자 이런 위원의 수가 9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 이상 인하해야 된다는 위원의 수가 지금 뭐 밑에 있는 박스가 8명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또 2명이 있으니까 네. 네. 이게 10명이죠. 그래서 9명 대 10명. 극명하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흔히 있나요? 뭐 흔히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이것은 뭐냐면 아직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그 경로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지금.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경제 전망치 있잖아요. 경제 전망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연말 GDP가 1.4%를 이렇게 하락했고요. 실업률도 4.5% 올랐고 PC하고 코어 PC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그 시사점으로 가서 제가 여기 3가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3월 달보다 위원들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25년, 26년 GDP 성장률이 둘 다 하향 조정됐잖아요. 네. 그것은 뭐냐면 GDP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앞으로 경제가 하락할 것이다. 상황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2025년, 2026년 실업률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물가는 아까 오히려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더 커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물가 전망에는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얼마 반영돼 있다. 그것을 뭐 수치나 정도로 이렇게 뭐 수치화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많이 반영이 됐다. 이미 위원들의 우려에 많이 반영이 네. 됐을 거고, 다만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는 wait and see, 기다려보는 방관자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만 여름이 지나면 우리가 보는 데이터에 관세의 영향이 많이 반영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을 지나면서 8월 지나면서 9월 달에는 어떠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뭐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파월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설명하시는 중간중간에 이제 녹여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정확히 어떤 워딩을 썼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한번 네. 가볼까요? 네. 이 요지가 한 6개 정도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번에는 좀 더 클리어하고 분명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물가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네, 이거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즉답을 회피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난번까지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이번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관세 때문에 네. 얘기한 정확하게 거죠. 짚어서 이번에는 좀 예, 물가를 완전히 얘기했죠. 관세를 갖다 콕 집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품들의 가격이, 이것은 이제 파월 의장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품들의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을 거쳐서 관세 효과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 특히나 상품의 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 재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재화, 상품의 수입품의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름에 걸쳐서 데이터에 많이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3월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2개를 비교할 때는 어떤 것이 더 멀어진 측면이 있나, 이러한 기자들의 질문이 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업률은 조금 올라갔는데 반해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관세 영향 때문에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가 더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금리 인하를
조금 지연시킬 수도 있다 더욱더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장중에 3대 지수가 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기자회견 중에. 그래서 확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사실 다우와 S&P도 다 뭐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뭐 장 말미에 조금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택 경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긴 했는데 주택 문제는 가격을 일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주택 경기가 악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자가 주택 경기가 악화되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뭐 5월 달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을 계속 똑같은 그 얘기를 계속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찰을 하고 관망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원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점도표 위원들 간의 향후 전망의 차이가 이렇게 아까 왜냐하면 두 개로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졌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기자들이 점도표 위원들 간에 이렇게 전망의 차이가 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언제나 다양한 견해를 우리는 갖고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관세에 따른 이제 물가 상승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문인께서도 이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이 한번 출렁였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모두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일까요? 대부분은 사실은 연준의 이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동기열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고요. 네. 계속해서 관망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을 보면은 그 뭐 4월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뭐 상호 관세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자회견을 많이 했었거든요. 파월 의장이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그 실업 자 청구 건수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씩 이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오래 지속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기업들도 돈이 있어야 그것으로 뭐 임금도 주고 다 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았고요. 예금금리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수익률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 게다가 미국의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몰렸는데 이제 탈달러 시대가 좀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환율도 이제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조금씩 약세로 돌아서면서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달러에 투자했을 때 환손실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에 투자한 그런 물량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지금 나타났고 이미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탈달러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예, 탈달러 기조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제3세계 시장 중에서 유명한 곳 예를 들면 한국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우리나라 주요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지금 안 오른 편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국채지수 편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고요.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았어요. 1,400원대 이렇게 위에서 높이 결정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베센트 장관이 이것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무역 분쟁
게다가 무역 협상, 게다가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아마 환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도 아마 도마에 오를 수가 있어요. 예,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보시면은 그 트리플 B 이하는 지금 투기 등급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네. 그렇지만 투기 등급 채권들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2%대에서 이렇게 뭐 수요 조사를 하면 뭐 낙찰되는 이런 상황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금리가 지금 낮은 상황에서도 수요가 몰린다는 건 채권에 대해서 지금 돈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 더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다른 쪽 대체자산 쪽으로 이렇게 불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는 유지를 해야지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럼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전망으로 얘기가 네.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기준금리 예. 전망을 하기 전에 벌써 많이 내렸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뭐 밑빠진 독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네. 금리 뭐 내려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데 거기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 부작용만 생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동산 오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벌써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집은 팔지 마시라. 아, 그러면요.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올해 지금 미국 금리는 지금 2번 인하를 하면 이제 4.0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한국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금리를 몇 번이나 인하할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그건 제가 뒤에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질문 1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지금 2%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좁혀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놨는데 그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입니다. 현재 2, 4분기 현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 기준으로 4.5%. 네. 한국은 이제 한번 내려서 2.5%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에서는 이제 한국은 한 번 정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열매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에서는 지금 한 2번 정도 기대하지 않나요? 그 정도 생각하죠. 적어도 네. 2%. 2%는 가야 된다. 네, 이렇게 게다가 기대를 하고 1%, 있죠. 1.75% 예상하는 데도 가야 있어요. 된다고 보는 데도 있죠.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가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 예를 들면 기업 경기와 국가 경기, 그다음에 투자, 진작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전에는요.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몇 년 전까지, 한 네. 1년 전까지 해서 한 3년 동안 미국 경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저금리 시대였습니까? 고금리였죠. 예. 지난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이제는 투자에 있어서는 글로벌 시기이기 때문에 무역과 투자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 옛날 경제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력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최근까지 저금리였잖아요. 네. 그때 투자했습니까, 사람들? 투자 안 오히려 안 했어요. 했죠. 그럴 네.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투자와 무역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 금리가 더 떨어지면 원화가요 약해져요. 원화가 약해지면 내가 환 손실 보겠네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달리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좋아진다. 돈이 더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금융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요, 전무님.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4.0까지 2번만 인하할 걸로 보는데 전무님께서는 미국이 왜 3번 인하라고 보시나요? 왜 그러냐? 어차피 내려도 이 표에서 지금 마지막 한 말씀하시는 거죠? 보여주신 페이지에서 예상 금리 경로를 보면 한국은 그래서 한 번만 내려야 된다. 근데 미국은 왜 3번 내려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연말에 4.25%나 한 번이나
뭐 안 내린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세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두 번, 세 번, 적어도 두 번 이상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미국 금리 상단은 4%까지 갈 것이고 더 많이 공격적으로 내린다면 3.75%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미국의 경기가 사이클상에 지금 둔화 측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둔화 측면으로 접어들었고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뭐냐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파월 의장이 미국의 국민들이 못 살게 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그것은 뭐냐? 표와 직결이 되는 측면이거든요. 요새는요, 포퓰리즘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뭐냐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 안 찍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뭐 행정부나 아니면은 중앙은행에 있어서는 조금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표를 잃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금리를 네. 인하를 하면은요. 네. 일단 뭐 좀 편안해지겠죠. 왜냐면 근데 지금 미국은 4% 절대금리 4%대하고 2%는 감이 달라요. 이것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4%의 국채금리에서 예를 들면 가상금리가 붙고요. 거기에 기간금리가 붙으면 쉽게 5년, 뭐 10년 장기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빌렸을 때 쉽게 6%, 7% 아주 우량한 회사들도 투자 등급의 그런 우량한 회사들도 뭐 5%, 6%, 7% 쉽게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지만 2%대에서는 많이 올라가 봤자 아무리 올라가 봤자 3%, 4%에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감 경기가 달라요, 이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에서의 이 금리 인하는 앞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 뭐냐면 또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들도 있어요. 지금 네.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투자자들이 들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연말 내년 초까지 금리가 안 빠진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갖다가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용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거의 확정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지금 연준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연준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돈을 벌써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리만 때하고 그 이전에 그 금융사태에 있어서는 일단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데 신용사태를 해결하는데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요. 코로나의 경우에는 이제 집 밖에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용 사태를 갖다가 뭐 해결하고 뭐 그것을 갖다가 뭐 정리하는데 돈을 쓴 게 아니라 먹고 사는데 살아라 하고 사람들한테 돈을 뿌려주기 위해서 돈을 다 썼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간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이게 지금. 네. 지금 연준의 대체대조표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신용 사태가 났으면 또 QE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QE를 하면 이게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재정 적자가 연간 재정 적자가 작년 기준으로 한 2.5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2.5조 달러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QE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연간 적자 규모가 재정 적자 규모가 쉽게 5조, 6조 달러로 올라갈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적자 국채를 더 찍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누가 책임이 됩니까? 그래서 그건 못 연준은, 해요. 예, 네, 못 해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돈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부채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의원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은 그 실패의 결과 그는 누구의 책임이냐 했을 때 파월 의장이 거기서 쉽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근데 파월은 어쨌거나 지표가 바뀌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표는 그럼 언제 파월을 움직일 만큼 꺾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겠다고 했잖아요. 네. 데이터가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 만큼 올라가지 않고 실업률이나 아니면 다른 경제
둔화의 그러한 데이터가 더 빨리 나타난다 하면 아마 내릴 겁니다. 그게 이제 9월달 그 이후에 9월달, 10월달, 12월달, 11월달 가을에 집중적으로 아마 저는 내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집중적으로 내릴 것이다. 네, 사이클이 여기- 대부분 그렇게 왔어요. 확률적으로 본다면. 여기 시청자분도 계속 이제 질문 주시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러면 미국 물가는 어떻게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고혈압과 당뇨병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약은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를 쓰면 다른 거에 부작용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대요. 의사들이 하는 말에. 네. 고혈압과 당뇨병이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지는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거나 성장률 전망이 훨씬 낮아지거나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런데 물가 인상은 그냥 감수하고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전무님 그래서 그런 전망이신 표현이 있잖아요. 거죠. 재발이 저린다 이런 네. 말이 있는데 재발이 저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두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FOMC에서 이 말을 갖다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파월 의장은. 예. 그럴 경우에는 더 먼 목표치를 내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 약간 지금 관세를 계속해서 이제 공격한다고 할까요? 관세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어쩌면 물가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관세 때문이라고 더 말하고 싶은 정확해요. 메시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네. 관세를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하반기에 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제 둔화가 될 거거든요. 경제 둔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탈달러 나타나서 지금 자본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항상 시장은 그래요. 돈이 있는데 성장이 있거든요. 돈이 없는 데는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장이 일어났다가 돈이 빠져나오면 성장이 지체가 되고 둔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향후에 성장 둔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물가가 그래도 굉장히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도 둔화가 같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내가 한 문제, 내가 만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너 책임이야. 이렇게 하고 넘기겠죠. 그러면 결국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전무님 전망이신데요. 자료에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못 느끼고 있는데 시중의 유동성이 한국에 많은가요? 지금 한국은행 금리 인하 속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대목에서 유동성 많아라고 전무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실제 유동성이 많다라고 느끼실 만큼 채권 시장에서 지금 보여지는 시그널들이 있나요? 최근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HL이라고 있어요. HLENC. 네. 이제 한라 건설이죠 원래는. 아, 네. 트리플 B 등급입니다. 트리플 B 등급인데 수요 예측에서요 2%대인데 2%대에 3배가 몰렸어요. 아, 채권 금리가 2%대에서 3배가 몰렸다고요? 네, 2% 후반에. 그걸 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 금리가 낮은가요? BBB 급인데 지금 금리가 그렇게 낮아요? 놀라셨죠? 네, 매우 놀랍습니다. 그 예. 정도로 지금 크레딧이 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시점이- 기준금리를 더 낮춘다고요? 아니 국채금리하고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수준이 독일보다도 낮다. 네.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경제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요. 모든 자금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에서 맞추는 게 맞아요. 예를 보면은 그것을 잘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헝다, 백개의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요. 금리를 너무 낮게 갖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투기 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 이상으로 집중돼서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쪽으로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 일어났고 자원 배분이 잘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전무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오히려 한국의 경제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 1%대 금리로 가야 된다라고 채권 시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채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왜냐면 최근에 예를 들면은 한국도 제로 금리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총재 발언이 한 번 그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해명을 좀 했었어요. 네. 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로 금리를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1%의 금리는 굉장히 너무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다면은 가계부채는 더욱더 잡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한미 기준금리는 연말 정도 되면은 역전폭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데요.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네. 이제 환율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뭐냐면 17페이지 보시면 지금 뭐냐면 연말에 환율의 전망치를 굉장히 원화 강세로 잡아주셨네요. 1,200원대까지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뭐 내년 초반까지는 이렇게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뭐 1,300원대에서도 거래는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반까지는 내년 초반에는 1,200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원인은 뭔가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환율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추세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이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원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뭐냐면 기준금리 차가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2%포인트 지금 미국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내려오면은 빠르게 워낙 그 환율은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정치적인 그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환율 리포트 다시 봐야 돼요.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불을 안 가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미국 부채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부채가 네. 엄청나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고자 한다면 뭐 지금 그 상호 관세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타결이 예.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굉장히 그 크기가 커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네. 이런 나라들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시간이 나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도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중동 이슈도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력이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우리나라와 협상을 하는데 아마 환율도 하나의 그런 의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지금 약달러가 된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가 간다, 지금 전무님 전망대로 1,300원 밑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분위기 좋은 코스피 상승세,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죠. 이제 지금은 당장은요 환율이 뭐 지금부터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당장은 지금 너무 빠른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5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이란 뭐 핵 이슈, 공격 네.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온 상황인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너무 빨리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한 100원 정도 떨어졌잖아요. 한두 달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져가야 돼요. 지금 이 거래 레벨에서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하반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하락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예상만 되더라도 네. 예, 사실 국내 증시에는 이제 자금이 몰릴 것이다라고 또 전망이 되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하반기까지 이제 뭐 왜 이렇게 그 예상치를 설정했느냐. 뭐 그것은 이제 한 10% 현재에서 15% 정도 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약 100조 원 이상의 외국인의 그러한 자금 유입이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추경도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큰 규모의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그러한 자금이라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코스피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갖고 올 것으로 생각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사실은 이러한 그 양적 완화를 안 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정 정책을 조금 했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통화 정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더 이상 뭐 효과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요. 재정 정책을 하되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갖고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러한 뭐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이러한 추경도 그렇고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필연적으로 물가를 갖다 잡을 수 있다. 이것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물가는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19페이지. 네.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뭐냐면 지금 이 물가는요. 일본에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예요. 미국 연준, ECB, BOJ 다 양적 완화를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안 했죠. 네. 이 글로벌에서 자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물이 쏟아지면요. 저쪽까지 다 가요. 예. 그렇죠. 네. 예,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지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영향권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줄이거나 아니면 상승폭을 속도를 늦추거나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나 은행이.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물가 상승은 한국만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전무님 보시기에는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혹시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조금 더 빨리 미국을 따라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그렇게 됐다면 2022년부터 7월이죠.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지금 3년 2022년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금 만 3년 이상 지금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물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 상승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앞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이것도 지금 물가 상승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가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나 아니면 관료가 아니잖아요. 투자에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물 자산을 팔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19페이지에 제가 그 질문을 여쭤본 이유가요. 향후 한국 물가 상승의 영향이라고 5가지를 써주셨는데 여기에 두 번째가 현금가치 하락, 금리 인하 더 하지 말아야라고 느낌표를 써주셔가지고 금리 인하 이제 하지 말고 여기서 동결하는 것이 지금 경제 상황에는 맞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셨구나. 금리 인하 더 하면 여쭤봤습니다. 필연적으로 부동산은 오를 거예요. 네. 네, 더 오를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시중 금리가 반영이 됐는데도 인하 한 번 더 하면 그게 또 추가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네, 보시는 더 거죠. 영향을 줄 거예요. 왜 그러냐, 물가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가가 더 오르면 그러면은 실질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일까를 투자자들은 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금값도 오르겠지만 실물 자산은 더 오르게 되겠죠. 네. 그럼 당분간은 계속 실물 자산을 현금보다 더 우위에 두고 보유해야 된다. 왜냐하면 물가는 그런 장기적으로 말씀이신 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을 투자자들은 찾게 돼요. 물론 주가도 오르겠죠.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물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네. 해볼까 합니다. 네. 네, 한번 지금 볼까요? 뭐 우리 종목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정말 불을 뿜고 있는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 우리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여기 한번 올려주시면 네. CBDC하고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우선 뭐냐면 그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돈돼서 조금 쓰이고 있는데 CBDC는 이제 그 정부에서 발행한 법정 화폐예요.
그래서 법정화폐를 이제 방식만 예를 들면은 그 디지털로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발행하냐 디지털로 발행하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우리 지금 핸드폰 안에 나 디지털 통화 있는데 그 나라에서 발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지. 그렇죠. 나라에서 발행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뭐 S은행, W은행, 그다음에 K은행 이런 데서 발행한 거죠. 그 은행들에서 여러분들의 신용을 보면서 신용 한도에 따라 부여해준 통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 디지털화해서 그 은행들이 그만큼 거기 넣어준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그 자체를 그렇잖아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원장에 있는 그 금액을 갖다 거래할 수는 없는 거죠. 사고 팔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CBDC는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정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떻게 보면은 담보가 필요 없어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나라에서 발행한 게 아니에요. 네. 민간의 가상화폐입니다.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렇게 했냐면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가상화폐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뭘 믿고 이걸 사냐 이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1달러, 2달러, 3달러라는데 이 가치를 뭘 보고 3달러라고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네. 심지어 주가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치잖아요. 회사 장부 가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영업권이라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만 가상화폐는 정말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정 화폐나 금과의 교환 가치를 정해요. 이게 테더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은 고정 환율 제도를 도입한 암호화폐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고정 환율 제도예요. 1달러 갖고 오면 스테이블 코인 내가 만든 거 한 단위 줄게. 네. 언제든지 너 스테이블 코인 갖고 오면 나 1달러 너 줄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랑 연동을 딱 시켜 놓은 거죠. 이건 고정 환율을 교환 비율을 갖다 정해 버린 거거든요. 교환 비율을 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가 원화가 있어요. 원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발행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만 당장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원화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원화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하지만 글로벌 통화는 아니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법적인 이런 효력이나 아니면은 그 한국은행에 이러한 그 영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법정 화폐의 CBDC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이후에 도입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 예. 때문에 이제 주식에도 많이 발행을 하고 반영이 되고 있는데 보시죠.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담보가 필요해요. 어떤 거와의 교환 가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정 화폐와의 교환 비율을 1대1로 하든가 네.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금과의 교환 가치. 근데 우리나라 금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보하려고 그러면 뭐 국가에서 이것을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네, 그렇게. 전무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도입된다라는 그 계획이 민간이 이게 정말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것은 이제 큰 기업만 가능하다든지. 그것은 이제 뭐 법적인 테두리나 아니면 방식에 따라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요. 네. 게다가 그런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이게 특혜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이번에 그 지니어스 법안에 제가 알기로는 뭐 어디까지 발행한 그 한도를 주느냐, 권한을 네. 어느 기업에까지 주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고 일반 그 빅텍 기업까지도 주느냐, 근데 그건 안 된다. 핀테크까지만
해라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흐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한국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 발행하려면 자본금을 얼마를 갖춰야 된다, 지급준비금을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를 그냥 지금 당장 합시다 이런 얘기를 서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알면 됩니다. 돈이 늘어난다. 네,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유통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산 결제라는 그쵸. 플로우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요거는 유통 속도를 빠르게 하면 돈이 늘어나는 효과랑 똑같은 맞습니다. 효과가 되는 거죠. 네. 돈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는, 예를 들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그것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네. 코인이 발행되든 뭐 CBDC가 발행이 되든, CBDC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고 하면 물가만을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거를 최종적으로 통과해서 뭐 지금 하원 통과해야 된다 그러는데 통과해서 실제 이게 활발해지는 상황에 가게 되면 미국이 QT를 하고 있어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계산을 할 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연준도 그렇겠지만 통화량을 갖다 조율을 할 때 이것도 아마 이제 계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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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